안녕하세요. 법률방송 초대석 전혜원입니다. 오늘은 그야말로 정치에 대한 라종일 교수님의 말씀을 들어보고자 하는데요. 정치는 혐오스럽다고 냉소적으로 눈을 돌려버리기에는 너무나도 중요한 우리 사회의 한 영역입니다. 사람의 위대함이 나올 수 있는 정치는 어떻게 가능할지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해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오늘이 이제 교수님과 함께하는 마지막 시간인데요. 예. 물과 피 정치의 이해, 저희 옆에 있는 가운데 보이는 책인데 이 책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 근데 가장 먼저 이 책을 쓰게 된 동기는 어떤 계기셨을까요? 예, 현실적인 동기가 하나 있는데 네. 우리 그 민족이 여러 가지 면에서 참 뛰어납니다. 재능이 참 많아요. 대단해요. 늘 새삼스럽게 감탄을 하는 재능이 참 많은데 네. 부족한 재능이 하나가 있는 게 정치 능력 아닌가 그러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정치 능력이라는 걸 쉽게 말하면 예. 사람들은 생각이 제각기 다르고 그거보다 이해관계가 달라요. 네. 상대방이 어떤 가치를 취득을 하는 건 자기한테 손해가 될 수 있어요. 자기가 또 상대방이 어떤 권력을 잡는 데든지 좋은 자리에 간다면 자기한테는 그게 손해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이해관계가 늘 상충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살고 협력을 해야 해요. 그 능력이 정치적인 능력입니다. 근데 이 정치적인 능력이 없으면요. 사람이라는 건 아무 보잘것없는 존재예요. 자연 상태에서.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집에서 키우는 개만큼도 빨리 뛸 수 없어요. 사람이라는 거. 육체적인 능력이 아주 저거하고 코끼리나 사자하고 싸워서 이길 수도 없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은 그 지구를 전부 다스리잖아요. 사람이. 그죠. 그 비결은 뭔가 정치적인 능력이에요. 함께 살 수 있는 능력이 이게 정치적인 능력이에요. 서로 다른 사람이. 그 정치라는 게 뭐 국회의사당이나 무슨 청와대나 용산에만 있는 게 아니고 어디든지 있어요. 사람이 모이면 가족한테도 있어요. 가족 내부에서도 정치는 있고 친구 사이에도 있고 어린애들 노는 데도 정치는 있어요. 뭐냐 하면은 함께 모여서 살아야 하는 그런 필요성하고 또 그럴 본능이 있어요. 그 사람도 모여서 살려고 그래요. 네. 히랍 사람들은 그거를 신이 준 능력이라고 생각했어요. 사람이 그러니까 정치적인 능력이 없으면 자연 상태에서 제일 못난 경쟁력이 없어요. 다른 짐승들한테. 정치적인 능력 때문에 자연을 모두 정복하고 살아요. 우리나라에서 좀 부족한 그런 정치 능력을 좀 키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이 책을 쓰신 것 같습니다. 예. 이 책에서 큰 의미의 정치인 물의 이치가 나오고 작은 의미의 정치인 피의 논리가 나오는데 대비를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물의 이치가 제일 선순환적인 이치입니다. 그러니까 물은 항상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고 장애물이 있으면 피해가고 그러면서도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위력이 있어요. 이게 그 순리를 따르면서도.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사람 혈관 속에 물이 안 들어있고 피가 들어야 될 때는 이게 문제입니다. 피는 역류도 해요. 물처럼 아래로만 흐르는 게 아니라 거꾸로도 솟아 올라가고. 네, 그러니까 막히기도 하고. 이치에 반해가지고 해요. 반역도 하고 배신도 하고 배반도 하고. 사람은 그렇게 개미나 벌처럼 있는 질서를 그대로 다 안 받아들이고 바꾸려고도 하고 혁명도 일으키고 그래요. 네. 서로 이렇게 훼손하지 않으면서 잘 운영될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생각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런 게 어떤 나라의 수준입니다. 그리고 쉽게 안 돼요.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께서 어쩔 때 한가할 때 저한테 물어보시는 게 러시아 같은 나라는 그렇게 자원도 풍부하고 인적인 자원도 역시 참 풍부하다. 훌륭한 예술가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왜 어떻게 그렇게 맨날 저렇게 뭐가 잘 안 되냐 그러고 황제 짜르 정치 때 나라가 참 엉망이어서 유럽에서 수치다 유럽의 수치다 뭐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다음에 혁명이 일어나서 그냥 엄청나게 선진국이 되는 것 같았는데 보면 결국 또 엉터리잖아요. 온갖 모순하고 인간적인 희생을 치르고 결국은 누가 뭐라고 안 하는데도 스스로 무너지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저대로 정상적인 나라가 됐나 보는데 또 지금 저렇게 나라가 맨날 부패하고 그러는 게 왜 그런가 그러고 한번 물어보세요. 근데
저라고 무슨 쉬운 대답이 있겠습니까? 근데 한 가지 얘기가 예. 그러니까 결국은 정치적인 능력이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정치적인 능력이라는 게 어떤 한 사람, 어떤 한 그룹이 아니라 집단적으로 축적된 그런 경험을 통해서 뭐를 쌓아가는 이런 점진적인 게 아닌가. 예. 그러니까 한 번에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 같은 건 있을 수가 없고 네. 조금씩 경험을 축적해가는 그게 있어야 하는데 그걸 못하지 않는가. 짜르 재정이 망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입헌군주제로 갔다든지 그래가지고 점차로 군주는 자기 권력을 국민들한테 이양을 하고 국민들은 뭐 뽑아가지고 국회의원을 뽑아가지고 의회 정치를 하고 그 입헌군주제 같은 데로 가고 그다음에 점차로 군주의 권력은 작아지고 세리머니얼한 의식적인 그런 권력밖에는 안 남고 그런 식으로 가지 않고 한 번에 그걸 뒤집어 엎고 그냥 굉장히 또 새로운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치는 단순히 안 되고 그다음에 그걸 또 완전히 뒤집어 엎고 새로운 세계를 만드니까 결국 저런 형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주장하는 게 한꺼번에 큰 뭐를 이루려고 하는데 사람의 맞는 정치가 아니지 않는가 하는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톨스토이 얘기가 있죠. 그러니까 그 행복한 나라를 보면 늘 똑같고 같은 원인인데 불행한 가족을 보면 서로 다른 원인 때문에 불행하더라고. 그런 생각이 많이 나요. 그래서 우리나라 경우에 그래도 저는 비관을 안 하는 게 좋아져요. 그래도 크게 보면 좋아지는 게 지난번에 0.7%로 뭐 졌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패배했다고 승인을 하지 않아요. 미국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구도 안 졌다고 그러고 이런 게 이제 큰 문제입니다. 미국보다는 나는 우리나라가 더 장래성이 있지 않나. 정치적인 능력만 좀 있으면. 그래서 제일 제가 유감으로 생각하는 게 2차 대전 때 우리는 승전국이 됐어야 해요. 근데 불란서 같은 나라는 패전국이었거든요. 그런데도 전쟁이 끝났을 때는 승전국이 됐어요. 그게 어떻게 됐겠어요? 그게 정치의 능력이에요. 군사적으로 졌어요. 근데 그 중에 어떤 장군 하나가 튀어나와가지고 망명을 갔어요. 안 졌다 그러고 졌는데 안 졌다고 그런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유명한 궤변을 했어요. 우리가 전투 하나에서 졌지만 전쟁에는 안 졌다.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뭐 그런 엉터리 궤변을 가지고 했는데 사람들이 그걸 다 인정을 했어요. 연합국이. 그래서 계속 싸웠어요. 그러니까 그 레지스탕스 뭐 그런 걸로 또 해외에 있는 식민지에서 싸우고 그런 식으로 싸웠는데 그게 큰 군사적인 보탬이 되지는 않았지만 그걸 인정해 줬어요. 왜 그러냐면요. 연합국이 인정해 줄 수 있는 주체가 있었어요. 드골의 망명정부라는 게 좌파, 우파, 왕당파, 무슨 민주파 이게 전부 다 그때는 완전히 전부 다 함께 항복 투쟁을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도 그거 못지않은 투쟁을 했어요. 일제 때. 근데 우리 정말 힘도 아무것도 없는 그런 나라가 일본 같은 그런 강대국을 상대로 포기 안 하고 싸웠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제각기 싸웠어요. 제각기. 임시정부는 임시정부대로 거기서 그 소수고 무슨 뭐 무장투쟁한 사람들 중국 편에 붙어 싸운 사람들 제각기 수많은 독립단체가 싸웠지 미국은 미국에 또 이승만대로 이렇게 싸웠지 연합국이 인정해 줄 수 있는 주체가 뭐가 없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서로 총질들하고 싸웠어요. 일본하고 싸우는데도 힘에 겨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인 능력이에요. 왜 그거를 통합을 해서 싸울 수가 없었나. 그러고 드골 같은 인물이 없었나. 아니면 아무리 드골 같은 인물이 있어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들이 없었나. 자기 고집만 하고 공산당은 공산당대로 자유주의 쪽은 자유주의 쪽으로 이런 식으로 민족 진영은 또 민족 진영치로 서로 총질도 하고 싸웠어요. 서로 죽이고. 그러니까 일본이 태평양 전쟁 일으켰을 때 진주만 공격했을 때 쳤습니다. 이때게. 우리가 그런 주체가 있었으면 같이 연합군하고 같이 선전포고를 일본에게 하고 다퉜더라면 이게 바로 승전국이 됩니다. 그런 건 38선이고 뭐고 없어요. 승전국을 누가 점령을 합니까? 승전국. 우리가 오히려 일본에 점령군을 보내야지. 근데 그렇게 못했어요. 그게 사실은 제일 큰 동기였어요. 이 정치적인 능력이 없기 때문에 38선을 극복할 능력도 없잖아요, 지금.
말씀 듣다 보니까 이게 작은 정치가 큰 정치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잘 운영돼 가는 방향으로 예, 예. 우리 정치도 좀 가는 것 같은데 예. 어떤 구체적인 제도는 필요하지는 않을까요? 제도가 필요하죠. 그렇지만 제도보다 더 중요한 게 예.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의 능력이죠. 이 집단의 정치적 그렇죠. 능력이 더 올라야 된다. 그렇죠. 아무리 좋은 제도를 하더라도 사람들은 나쁘게 이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 같은데 그런 데 보면은 뭐 그 제도를 갖췄어요. 정당도 있고 다 그러는데 그거를 엉터리로 이용을 하면 하긴 우리나라도 옛날에 많이 그랬죠. 뭐. 사실 야당도 있고 언론의 자유도 있고 하지만 그게 변칙적으로 운영을 하고 그러니까 나쁜 경우는 뭐냐 하면 좋은 제도인데 그거를 그 제도를 어떻게 왜곡시켜 가지고 하는 게 있어요. 왜곡해가지고 본래 제도의 뜻하고는 맞지 않는 그런 입법 같은 거를 한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그렇군요. 자기네한테 당장 이득이 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이게 손해가 나는 일이다. 그러니까 안 해야 하는 그런 일들이 있죠. 정치적 능력이 뭐 앞으로 더 높아져야겠지만 그래도 과거와 비교하면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고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과거에 비하면 해방 이후에 그 혼란 같은 거 보면은 그때는 뭐 마음에 안 들면 암살하는 게 그렇게 유행이었죠. 수많은 인재들이 그렇게 죽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수님 근데 물론 좋아지고 있지만 요즘에 또 정치를 보면 여당과 야당이 서로를 좀 적으로 생각하는 그렇죠. 그런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게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동반자로 가려면 아직 시간이 좀 많이 남았을까요? 글쎄 그거를 그러니까 전에 제가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반대당을 파트너로 생각해야 한다. 골프처럼. 근데 이제 그게 이상론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국회의원들만 탓을 하면 안 돼요. 그런 국회의원을 뽑은 게 우리잖아요. 우리 국민들이 그러니까 상식을 공유할 수 있는 상식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국민들이 상식을 공유하고 그런 국회의원들을 안 뽑을 수 있어야 해요. 그렇게 극단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네 그 정파의 이득에 맞는다고 본래 입법에 취지하고 다른 엉터리 입법을 한다든지 이런 일 같은 걸 제도의 본래 성격을 왜곡해가지고 자기네들한테 편리하도록만 쓰고 그런 일을 안 하도록 국민들은 책임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책임이 있죠. 결국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정치인이 좋아서 나라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 시민사회가 좋아져서 나라가 좋아지는 거라. 우리나라 시민단체들도 이제 아주 참 원래 취지에 안 맞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도 참 많고. 그래서 그런 일들이 사회 전체가 책임이 있는 거지. 지금 국회의원들에게만 책임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 국회의원들을 뽑은 게 우리니까. 그렇군요. 뭔가 많이 아쉽고 안타깝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여야 대립 속에서 요즘 보면 일반 지지자들도 정치 이슈에 대한 확증 편향과 뭐 또 그에 따라서 가짜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의식 수준이 좀 올라가면 이런 것들도 자연스럽게 없어질까요? 그렇겠죠. 그렇겠죠. 저절로 없어지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국민의 책임이 많다는 단적인 증거가 뭐냐면 정치가 고비용이에요. 돈을 안 쓰고 정치를 할 수 있다는 건 무슨 얘기냐 하면 국민들에게 그 돈을 써야 뭐 당선이 되고 하는 이런 게 없어져야 해요. 그냥 영국에서 한번 그런 걸 봤는데 그 선거구에 가보면 돈을 받고 선거운동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거의 다 자기 시간을 써요. 회사에서 자기 휴가 같은 게 있잖아요. 뭐 연차, 뭐 월차 그런 게 있는데 그런 시간을 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선거운동을 하고 자기 자동차에 자기 돈으로 휘발유 넣어가지고 운전하고 다니면서 선거운동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정도 시민의식이 있으면은 그 엉터리 짓 하는 국회의원을 뽑지는 않겠죠. 가짜 뉴스 같은 것도 그렇죠. 자연스럽게 없어지고. 지금 우리나라는 아직도 선거가 굉장히 고비용이에요. 그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온갖 그 비리 같은 게 생기죠. 무슨 요즘도 맨날 뭐 그런 거 신문에 나오는데 그런 비리 같은 게 생기는 게 결국 보면은 그 사람들만 나쁜 게 아니라 고비용을 해야 선거가 되는 그런 풍토가 나쁘죠. 전에
부러웠던 게 해럴드 윌슨이라고 영국 그 총리가 된 사람이 총리가 된다고 하니까 미국 친구가 돈을 많이 보냈더래요. 체크를. 근데 자기는 돈을 쓴 일이 없대요. 한 푼도 쓴 일이 없는데 딱 한 번 개인 비용을 쓴 거는 공중전화 할 때 동전 하나 썼대요. 네. 그 외에는 아무 비용도 안 썼대요.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 많은 문제들이 정치에 대한 많은 문제들이 근본적으로 우리 국민들 개개인의 정치 능력, 기본 능력이 올라가야지 이게 다 해결이 맞습니다. 되겠구나. 맞습니다. 이런 그러니까 생각이 듭니다. 그 집단적인 능력이 예. 성숙하는 그렇지만 뭐 그 비판을 하거나 비관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네.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젊었을 때 그때 생각보다는 훨씬 좋아졌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좋아지는 나라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다시 책으로 들어가서 예. 권력을 왕도와 패도로 대립시켜서 이제 책 안에서 설명을 예, 해주셨거든요. 예. 근데 정치 성공을 위해서 권력은 어떤 방식으로 행사가 돼야 될지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그 패도라는 건 쉽게 말하면은 그 힘으로 다른 사람을 그 위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힘도 있고 돈도 힘이죠. 그 다음에 이제 강제적인 힘도 있죠. 예. 폭력도 일종의 힘이 될 수가 있고. 패도라는 거는 그렇고 동양의 이상은 왕도예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 지금 정치학에서 제일 중요한 과제가 뭐냐면 현대에서의 왕도란 무엇인가 그러고 정의할 수 있어야 해요. 네. 유럽의 근대를 보면 여러 가지로 좋은 일을 많이 했죠. 근데는 과학 기술도 발전을 하고 문명도 그다음에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이런 건 참 좋은 건데 나쁜 거는 뭐냐 하면요. 그 국가의 폭력성이에요. 말하자면 국가가 근본적으로 패도를 추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 내부에서 우리가 전쟁이라고 하면 언뜻 연상하는 거는 유럽이에요. 원래 유럽 전쟁. 왜냐하면 그 나라들이 끊임없이 전쟁들을 했어. 조그만 나라들이. 네. 그래서 네. 제가 늘 일본이나 그 중국의 학자들이나 정치인들한테 제기하는 문제가 현대에서 제일 지금 현 생활에서 중요한 거는 왕도라는 걸 재정의하는 거다. 우리가 지금 현실적으로 어떻게 구라파 근대를 모방하지 않는 거다. 네. 구라파 근대라는 게 쉽게 간단히 말하면 나라가 부자고 그다음에 군대가 강해야 한다. 이런 걸 모두 추구하잖아요. 이게 이러면 안 돼요. 국가가 부강하기보다 국민들이 부유해야 해요. 여유가 있어야 하고. 네. 국가가 굉장히 부유하더라도 그런 걸 핵폭탄 만드는 데나 쓰고 당장 먹을 식량도 제대로 공급을 안 하고 국민들의 생활의 질을 등한시한다면 그런 게 패도죠, 바로. 근데 그러면 안 돼요. 국가가 부강하고 그다음에 강력한 군대를 유지하는 것보다는 이웃나라하고 선린의 관계를 유지하는 그런 나라를 해야 한다고. 불아파 근대의 모델을 바꾸자. 그걸 어떻게 바꿔가지고 강한 군대를 유지하고. 그러니까 군대라는 게 엄청난 소비거든요. 엄청난 낭비예요. 그리고 그 무기들이라는 게 핵무기, 미사일 이런 게 엄청난 고비용이에요. 근데 그거 해놓고 쓸 것도 없어요. 저 차라리 안 쓰는 게 낫죠. 그 네. 저장하는 데도 굉장히 힘이 들어요. 거기다가 또 돈을 막대하게 써야 해요. 근데 그렇게 안 할 수 있지 않냐, 지금. 왕도라는 게, 그러니까 옛날에 유교식으로 하면 사람이 수양을 해가지고 집안을 잘 다스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나라를 잘 다스려서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하는 건데,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본인의 수양만이 아니라, 나라하고 나라, 국민들하고 국민들 사이에 소통하고 토론하고 그런 걸 위해 가지고 그걸 막지 말고, 그래가지고, 전쟁을 안 하는 왕도라는 거를 그러고도 각자 자기 실현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세계를 정의해보자 그러고 하고 있어요. 그게 아마 지금 동북아에서 제일 중요한 정치적인 과제가 아닐까 하고 생각합니다. 왕도를 재정의해보자라는 말씀을 예. 해주셨고요. 자, 그리고 또 이 책에서 강조한 이 정치의 성공을 남북 관계에도 적용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그렇죠. 생각을 좀 해보거든요. 어떨까요? 결국은 정치적인 능력이 부족입니다. 그리고 그 제일 비참한 게 그 노래예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 그러는 노래. 그 소원이 그렇게 통일이라면 남북한이 왜 통일 안 합니까? 그 노래를 부르는 저도 불렀지만 부를 때 생각하는 건 우리는 바보다 하는 노래를 하는 것 같아요. 그 소원이 그렇게 남북한이 다 합의하고 있다면 왜 못합니까? 그러니까 정치적인 능력의 결여예요. 그렇게 못해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에서는 통일, 어쨌든 목표는 있으니까요. 남북 관계를 조금 개선해 볼 만한 가장 시급한 과제는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우선은 전쟁을 안 해야 해요. 예, 전쟁 상황으로, 폭력의 상황으로 안 가도록 막는 게 제일 시급하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게 통일에 대한 개념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해요. 재정의 해야 해요. 캠브리지에서 햇볕 정책을 논의할 때에 강조하던 얘기예요. 통일이라는 걸 정치적으로 해석하지 말자. 인간 차원에서 해석해야 한다. 무슨 얘기냐면 통일을 해가지고 강대한 국가를 건설하고 그 위대한 지도자들이 거기서 통일을 이룬 위대한 지도자가 나오는 게 아니라 통일을 통해서 국민들의 생활의 질이 좋아져야 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국민들의 도덕적 수준이 더 좋아져야 한다. 잘 설명을 하면 뭐냐 하면 생활의 질이 좋아진다는 거는 경제적인 여유도 있어야 하고 자기가 그 자기 실현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사회적인 자원이 커져야 한다고. 그러니까 국민들 제각기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화가가 된다든지 무슨 어디 다른 나라에 가서 봉사활동을 한다든지 이럴 때에 사용할 수 있는 사회적인 자원이 커야 해요. 과학자가 되고 싶다면 그거를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또 어떤 사람하고 결혼을 하고 싶다면 자기 배우자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여지가 커야 해요. 한 가지 선택만 주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선택이 주어지는 그런 게 생활의 질이 좋아지는 거고, 도덕적인 수준이 높아져야 하는 게 뭐냐 하면 우리 다 거짓말을 하고 살지만 거짓말을 조금 덜하는 그런 사회가 되게, 통일의 목표를 그렇게 잡고 위대한 지도자들이 위대한 업적을 이루어가지고 통일을 한다든지 그런 사람을 많이 희생하는 통일을 이루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햇볕 정책을 이소부화를 많이 생각을 하세요. 근데 그러지 말자고 그랬어요. 이소부화라는 거는 전략의 개념이에요. 남의 외투를 베끼려는. 그러면은 전략의 개념인데 그런 햇볕 정책은 안 된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전략이라는 건 결국 상대방 하나를 자기 목표에 맞도록 만들어야 하니까. 다른 햇볕이 있어요. 마태복음에 햇볕이 있어요. 하느님은 햇볕을 좋은 사람, 나쁜 사람, 하느님이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안 가리고 아무한테나 똑같이 줘요. 사람들한테 평등하게. 그 햇볕이어야 해요. 햇볕 정책은 절대로 찬성인데 그 햇볕이 공산주의자는 안 되고 무슨 누구는 되고 뭐는 안 되고, 햇볕의 특별한 의미는 우선 배고픈 사람한테는 양식을 줄 수 있어야 해요. 아픈 사람한테는 의료 지원을 해줄 수 있어야 해요. 오늘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방송 보고 계실 텐데 시청자분들께 꼭 전하고 싶은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가 아주 2차 대전 끝났을 때 최빈국으로 분단 국가로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런 나라였는데 오늘날의 이룬 업적을, 그 사이에 잘못한 일도 많고 나쁜 일도 많았지만 큰 눈으로 보면 우리는 상당히 좋은 성과를 내는 성공한 국가입니다. 지금까지 적어도. 우리가 불만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걸 불만의 문화라고 저는 불렀어요. 북한이 발전 못한 건 만족의 문화예요. 뭐든지 다 우리나라가 제일이다. 우리 것이 제일이다. 그러고 우리 지도자가 제일 위대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한은 발전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불만이 많았어요. 불만이 늘 많고 목표가 세계의 최고 선진국이에요. 세계에서 제일 잘 산다는 나라를 목표로 하고 그 나라보다 못하면 늘 불만이었어요. 이거는 좋은데 이 불만이라는 게 건설적인 방향으로 나가야 해요. 더 뭘 이루어야지 뭘 부시려고 하는 이런 게 되면 안 돼요. 그런 것만 생각하면 우리는 그래도 상당히 자랑할 만한 국가고 좋은 면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불만이 많은 거는 괜찮고 불만을 표출하는 것도 괜찮고, 단지 이것이 파괴적이거나 파벌적으로 전투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는 그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교수님 말씀대로 우리나라 정치가 한 단계 더 발전해서 우리 민족이 정치 분야에서도 성공적인 평가를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좋은 말씀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법률방송 초대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을 위한 특별한 분을 모시고 가치 있는 시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